안녕하세요. 행정법 총론 이규 교수입니다. 13주 차에서는 행정벌과 기타 수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은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벌칙이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행정벌, 벌칙 같은 표현이 되는데요. 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이고요. 여기에는 다시 행정, 형벌, 그리고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인데 행정법규를 위반한 형사처벌이죠. 질서벌은 우리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를 과태료 처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란 말을 이렇게 쓰지만 이 질서벌인 이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 자, 그러면은 지금 행정형벌은 말 그대로 형벌입니다. 형벌. 그래서 우리 형법에 나오는 형벌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 행정법규에서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뭐 사형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징역이라든가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과태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범칙금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주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형법의 총칙, 형법 총칙,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서 절차 적용을 받습니다. 절차. 이 행정질서벌 문제는 예전에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요것에 따라서 하다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생겼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래서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새로운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의 의 나왔죠. 행정법상, 그렇습니다. 행정법상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일반 통치권의 근거. 일반 통치권의 근거를 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일반 통치권. 일반 통치권. 일반 통치권. 일반 통치권의 근거를 해서 부과한다는 사실이죠.
자, 징계벌은 징계. 아까 얘기한 대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것들은 특별 권력 관계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 권력 관계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일반 통치권 개념이 다르죠. 그다음에 그 행정벌과 징계벌을 병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집행벌은 장래에 향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행하려고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수단이다 이거예요. 자,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 페널티로서 제재 이럴 때는 행정벌이고, 장래에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중점을 두면은 집행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벌은 형벌과 또 하나 과태료 이렇게 나눠집니다. 집행벌은 금전 부과, 형벌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부과기간, 부과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부과기관임이죠.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행정벌은 법원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법원이 부과하고요. 그리고 과태료도 원래는 이제 법원이 부과하는데 그 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법원이 부과한 것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판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벌은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그리고 행정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니까 벌칙을 여러 번 이렇게 부과하는 것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집행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도 행정벌의 경우는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질서벌, 과태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문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불복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벌은 비송사건 절차법, 그리고 건축법상의 일반 행정 절차 등등 여기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자관계는 행정벌과 같이 병과할 수 있느냐? 병과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서벌은 과태료 부과고 집행벌은 금전의 의무이행 확보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질서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형사벌과의 문제는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행정법규를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형벌의 문제하고 형법을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형사벌의 문제하고 요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형법을 위반해서 형사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나눠서 한번 파악을 하면 어떻겠냐 이걸 놓고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구별한다는 건 말이 없다, 말이 필요 없다면서 구별할 필요 없다는 부정설이 있고, 또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설이 있습니다. 긍정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설,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 부정설, 구별 부정설도 있고, 근데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구별 긍정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긍정하는 쪽으로 이제 다수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정법규를 위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법정범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자. 또 형사처벌 문제는 이건 자연범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자.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렇게 보자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법익 침해 행위의 처벌이 형사벌이고 행정형벌은 공공법익의 공공복지적인 측면에서 태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별도 논리 접근과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어쨌든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하고 형사처벌은 같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거를 가보겠습니다. 과태료 문제, 행정질서벌이 등장합니다. 행정질서벌에 대해서는 일반적 규정이 뭐가 있느냐. 아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행정형벌은 일반법적인 어떤 일반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적용 문제로 간다는 것이고요.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중대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 그러면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거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말합니다. 형이라는 것은 형벌을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행동이 범죄가 되고 그런 행동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떤 사람 행동이 잘못돼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범죄로 그리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라는 아주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라는 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관습형법을 하면 안 된다. 관습형법 금지라든가 또는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유추 해석 금지라든가 또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명확성의 원칙, 구성요건의 명확성, 형벌 명확성 이런 거라든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적정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죄형법정주의 하나의 원칙의 어떤 내용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죠. 다시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근거에서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벌에도 당연히 정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나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행정벌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행정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서 9가지 형벌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특별 절차가 있습니다.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예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랐지만 지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다시 한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형벌을 받게 되면은 징역이라든가 또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돈을 20만 원을 물었다. 그러더라도 이것이 과태료로 낸 건지 벌금으로 낸 건지 어떤 성격으로 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냈다라고 하면 전과가 안 남는 반면에 벌금으로 2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전과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만 원을 얼마 전에 물었는데 그리고 한 6개월쯤 있다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지구대나 경찰서에 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탁탁 때리니까 당신 전과 있구만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2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은 큰 돈은 아니지만은
벌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전과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 문제는 전과자를 많이 양산한 측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를 안 하면은 하루 5만 원씩 계산해서 가서 대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벌금이 10만 원이다. 그런데 10만 원밖에 없다. 10만 원 냈으면 10만 원짜리 살아야 돼요. 하루씩 계산해서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일반만에 과태료는 안 냈다 그래갖고 가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태료 안 내면은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 처분해서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과태료 많이 안 내면은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압류됐다는 거 통지받아갖고 돼 있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벌금을 많이 받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 국민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행정형벌을 갈수록 비범죄화 시키는 것이 맞다. 범죄화로 하지 말고 범죄자를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비범죄화로 가자는 겁니다. 예, 그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과태료로 많이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과태료 금액을 조금 더 높이자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이제 특별법들은 과징금 쪽으로 많이 갑니다. 과징금. 과징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법을 위반한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대해서 당신 영업정지 뭐 6개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병원만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도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 열어라, 영업해라. 그 대신에 그 수입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의 비범죄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개념을 잡으시고요. 공정위생관리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박스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행정질서벌은 신고, 등록, 장고비치 의무 위반 등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할 때 행정질서벌이 되겠습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벌수 9가지 형벌에 해당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셔요. 형사소송 절차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공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그래서 집행을 하는 이런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부과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절차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이지만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그 특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형법 총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총칙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법적 근거를 가면은요, 죄형법정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형사처벌에서는 행정형벌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명백히 요구된다는 사실이고요. 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행정형벌 형사벌 병과 이거는 X입니다. 이번에는 행정형벌과 과태료 질서벌의 병과 이거는 학자들은 안 된다고 보지만은 판례는 뭐예요? 5입니다. 판례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형벌하고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구분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수성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행정형벌과 형법 총칙의 문제죠. 형법은 그 8조를 가보겠습니다. 8조를 가면은 범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의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그 법에 있을 때는 그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법 총칙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당해 규정 해석상 행위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만 형법 총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게 이제 판례의 기본 입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형벌의 특수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법에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법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규의 경우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말고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당신이 고의요 과실이면 대부분 다 과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실이다라고 할 때도 처벌하지 않는다. 과실은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다면 아마 처벌할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도로교통법은 사문화될 소지가 많겠죠. 그래서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일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가봅니다. 그런데 행정형벌, 행정법규를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고의범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명문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이것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판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행정법규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의 경우에 해석상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판례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 고의 성립에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필요하다. 근데 인식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범의 경우에 법률의 착오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라든가 담배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법률의 착오를 배제합니다.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면 책임 문제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인의 범죄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범죄 능력이란 말은 범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법인이 범죄할 수 있냐, 자연인이 범죄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법인도 범죄할 수 있냐의 문제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한다, 그러면 강간을 법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형벌 능력, 처벌당할 수 있는 능력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법에서 법인의 범죄 능력 문제에서는 행정범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범죄 능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없는 걸로 보지만, 형벌을 당하는 능력, 형벌 능력 문제에서는 양벌 규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처벌하는 것을 양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사장이 있다. 그럼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직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도 같이 처벌해야지 법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조심할 거는 사장이 철저히 감독 의무를 충실히 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장을 처벌하면은 그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특별법에서 그걸 다 이제 개정을 다 해본다 했을 겁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가보면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행정범에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 금지단자 위반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책임을 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대의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자기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책임의 문제로 보게 되면은 구상권 행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양벌 규정 문제에서 이제 아까 위헌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법인에서 상당한 감독을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은 그건 처벌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책임 능력의 문제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형사상 성년자는 14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가 되고요. 그다음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성립이 안 되고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심신미약자, 농화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되죠. 형을 감경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이제 형법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법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담배사업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범입니다. 공범. 공동정범. 공동정범. 갑과 을이 범죄하기로 하고 둘이 갑과 을이 같이 손잡고 가서 절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공동정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사범은 교사, 범죄를 시키는 걸 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절도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을이 가서 절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시켜서 했다는 뭐예요? 갑은 절도죄 교사범이 된다는 거죠. 종범은 망봐준다든가 그런 걸 종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제 공동정범, 교사범은 정범으로 처벌을 똑같이 하는 것이고 행동한 사람하고 똑같이. 종범은 아까 심신미약자, 농화자처럼 필요적인 감경을 한다. 형을 어떻게 한다? 감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형법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적용 안 하고 그냥 깎아주는 거 없이 그냥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도 있다는 거죠. 선박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는 배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담배사업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누범. 금고 이상 해당하는 죄로 형사처벌을 당해가지고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 해당하는 범죄 저지르면 누범 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범이 되는데 또 경합범 문제가 있습니다. 경합범. 그 다음 장량강경 문제인데요. 행정범에서의 누범이라든가 경합범이라든가 장량강경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버려 가지고 그런 거 적용 없이 그냥 특별법 나름대로의 칼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역시 담배사업법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행정형벌의 특수성에서 고의를 처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범죄 능력. 법인의 범죄 능력은 형법과 같이 부정하는 입장이고 수용 능력, 형벌 능력은 긍정하는 입장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책임 능력 문제. 책임 능력 문제라든가 공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형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담배사업법. 그리고 누범이라든가 또 경합범이라든가 형벌의 장량감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절차법적 특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절차. 절차 문제인데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그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은 원칙인데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바로 직결심판 절차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고처분이 있습니다. 직결심판하고 통고처분.
직결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직결심판 절차법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 통고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면은 예외의 첫 번째 통고처분이 나와 있어요. 조세범이라든가 관세범이라든가 또는 경범죄, 교통사범, 출입국사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벌금, 과료, 납부를 명하는 그런 통고처분. 그런데 통고처분은 행정행위 일종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면 되는데 문제는 돈을 안 낸다 이거죠. 안 내면은 이게 형사소송 절차로 가게 됩니다. 통고처분은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납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사 절차로 가는 거예요. 통고처분은 납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납부를 안 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런 건 이제 조세범이라든가 관세범이라든가 경범사범이라든가 교통사범이라든가 출입국 관리 사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벌금 과료입니다. 이거는 벌금 과료. 벌금 그다음에 과료. 벌금 과료. 그러니까 통고처분은 징역이나 금고 이런 거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이어서 통고처분의 효과 문제입니다. 통고처분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고 나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요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당연히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 해, 납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통고처분권자, 예컨대 뭐 국세청장이다. 그럼 그분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직결심판은 벌금 구류 과료죠. 벌금 구류 과료. 벌금은 20만 원 이하. 그래서 아주 경미한 건데요. 조심할 거는 구류가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죠. 구류. 우리가 이제 검사가 형사처벌은 원래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의적인 것입니다. 예의적이라는 것은 검사가 아닌데 기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결심판이에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기소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결심판 절차법이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면은요. 그러면 직결심판 절차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아니고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란 특별법에 따라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 구류, 과료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구류 때는 그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복하게 되면은 7일 내에 정시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심판 절차법은 행정형벌에서만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형사처벌에서도 등장한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의 특수성을 가보겠습니다. 행정질서벌의 문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말 그대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수 절차 이런 것들이 각각의 특별법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자는 데 핵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둬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성립 요건을 규정을 했어요. 고의 또는 과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착오,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이 된다는 거죠. 또 14세 미만, 또 심신장애인에 대한 질서위반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과태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죠. 세금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죠.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잘못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사전구제, 일종의 청문 성격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며칠 이상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기를 주는 것입니다. 의견기를 주는 그런 규정이 또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절차의 미비를 나름대로 채워주고 보완하고, 그리고 검사는 과태료를 집행을 하는 것을 행정청에게 위탁할 수 있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받게 되면은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해서 납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감경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 발생 여부,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 조사 권한, 행정청의 조사 권한, 그리고 자료 제공 요청권,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안 낸다 그럴 때는 가산금,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체납에 대한 가산금, 그 다음에 환호사업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30일 내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가둬놓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과태료에도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문제를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같이 병과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들이 그 밑에 쭉 그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먼저 그 총칙에서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입법 해석을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범위 문제는 행위시법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형법이 행위시법주의를 취하죠. 범죄 행위 시에 법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질서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급표는 이제 금지하는데, 유리할 때는 이 소급 적용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인 문제에서는 속지주의,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속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도 속지주의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인주의란 말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를 위반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면 적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외국 갈 때는 우리나라 법을 자기 지갑에 넣고 외국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속인주의,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우리나라 소속의 선박, 그 다음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 이런 거 안에서 우리나라 배 선적, 또 항공기 내에서 질서 위반을 하면은 그거는 외국이라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속지주의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적주의라든가 기국주의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속지주의, 선적주의, 기국주의, 비행기의 나라, 비행기 소속된 나라, 기국, 그렇게 해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에서 저촉되는 법은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서는 위반행위도 주형 법정주의처럼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정주의. 그 다음에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라고 하도 과태료 부과한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착오 문제에서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연령, 형사 책임 연령이 14세입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그 다음 심신장애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약자는 감경, 필적 감경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법인 처리 문제인데요. 법인 처리 문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그 다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업무에 관해서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법인,
법인의 처벌 능력, 처벌당한 능력은 긍정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의 가담의 경우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걸로 간주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분행위에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 없는 자 가담을 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남편이 공무원인데 부인이 남편과 함께 앉아서 뇌물을 받으면 남편만 수뢰죄가 되는 게 아니고 부인도 같이 받았다. 그러면 수뢰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신분이 없지만 부인도 같이 공동 정범을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질서 위반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분이 있어야만 질서 위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지만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같이 가담했다 그러면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 질서 위반 행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사범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 감경 가중 하거나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신분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의 처리 문제입니다. 하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가장 무거운 걸로 한다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걸로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을 한다라고 할 때는 각 행위에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부과 중요합니다. 형법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과태료 산정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태료는 그냥 막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동기, 목적, 방법, 결과, 그 다음에 질서 위반 이후에 당사자의 태도, 정황, 그 다음 연령이라든가 재산,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과태료를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과태료 시효는 아까 5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문제예요. 과태료 부과는 사전 통지, 그런데 10일 이상의 기간을 아까 주라는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그 다음 과태료 부과 문제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같이 이렇게 읽어볼 수는 없고요.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까 행정강제라든가 강제집행 즉시강제라든가 행정조사라든가 또 행정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또 역시 고민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어떤 공급을 거부를 한다든가. 요즘에는 아마 보지를 못했을 텐데 예전에는 뭐 많이 봤을 겁니다. 수도 요금 안 내면 수도 물 공급 안 한다든가, 전기요금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린다든가, 또는 관공서에 관어 사업을 허가를 안 내주고 관어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관어 사업을 또 제한한다든가, 또는 명단을 공표를 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도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무슨 뭐 가산세, 별도로 의무를 부과하는 가산세 문제, 또 가산금 문제, 연체료식으로 내는 이런 문제, 또 뭐 부당이득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거부의 문제입니다.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행정상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상당히 그 공급을 안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반법이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 건축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가 돼서 현재는 공급 거부 규정을 명확히 되어 있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포러스트 호프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국가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공급거부라는 것은 행정국가의 가장 야만적인 행동이고 이건 후퇴다 이러면서 강한 비판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 이런 공급 거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 구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민사소송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판례는 물을 단수한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판례를 했고요. 판례가 판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법 건물에 대한 공급 거부 요청은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처분성을 부정을 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적법한 데서의 단수, 물을 끄는 단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걸 판례가 갖고 있는 시각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허사업의 제한입니다. 관허사업의 제한의 문제입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먼저 특정 관허사업의 제한이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관허사업 제한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축법에서 특정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사용하는 다른 법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줘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불법으로 옆에다가 더 이렇게 건물을 좀 확장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법이란 말이죠. 그럼 불법한 건물이면은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는데 무슨 사무실을 등록을 한다, 구청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걸 관허사업의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낸 국세 체납차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역시 이것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행정법의 원리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보는 게 필요한데요. 행정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본이 뭐냐면 복지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걸 기본으로 깔아주는 것을 이제 기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었는데 행정법을 적용할 때는 법 앞에 평등, 법 적용에 평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구속의 법리예요. 그리고 법익의 균형, 비례 원칙. 그래서 우리가 적합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상당성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한 결부를 하면 안 된다. 부당결부를 금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호와 성실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든가, 행정기관을 신뢰했다. 그럴 때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보호원칙이라고 그러죠. 신뢰보호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본적인 것을 개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테마별로 이거를 적용을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총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강론에 들어가면 이제 개별적인 법들이 나오면은 그 개별법에서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한 적정한 그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가봅니다. 이번엔 이제 위반 사실의 공표 문제입니다. 위반 사실의 공표.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면 위반한 사람의 이름을 공표하게 되면은 아마 그 명예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침해되는 소지가 있을 겁니다. 세금을 고액을 체납을 했다. 그럼 명단을 공표를 한다든가 이런 거. 또는 공정거래를 위반한 어떤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딱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되면은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이제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위반 사실의 공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별법에 가면은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이 있고요. 자원전략 재활용 촉진법, 공직자윤리법, 식품위생법, 이래서 그러한 그 개별법에서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범죄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또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요, 국토계획이용법, 국토용관리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국토계획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 명단을 공표한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표를 하다 보면은 또 반면에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양쪽 얘기를 듣던 제3자 입장에서는 알았다. 그러면은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어떤 공익이라는 측면하고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비교 형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단 공표의 한계 문제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문제라든가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같이 또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공표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 문제입니다. 자, 행정상의 공표는 비례 원칙,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리고 무지추정 원칙, 이런 게 위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판결이 확정 판결에서 유죄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무지추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표를 한다라고 할 때도 비례 원칙이라든가 부당한 결부를 하면 안 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되겠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에요. 그래서 행정법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벌칙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타의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강제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행정상의 어떤 강제 집행 같은 것도 있고, 또 행정상의 즉시 강제 같은 것들도 있고, 또 행정 조사 같은 것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제 집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대집행이라든가 직접 강제라든가 또 강제 징수라든가 집행벌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행정벌에서는 행정형벌, 형사처벌 문제, 그럼 질서벌을 다른 말로 과태료 처분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처분에서는, 기타의 수단에서는 어떤 공급 거부라든가 또 관어사업의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명단의 공표 문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명단 공표 문제. 그 명단 공표에 대한 구제를 가보겠습니다. 명단 공표에 대한 구제, 사전적 구제가 나옵니다. 사전적 구제. 위법한 공표로 인한 불이익은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구제를 위해서는 미리 그 청문이라든가 변명 기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사전 구제는 변명, 청문. 아까 과태료 같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명단 공표의 경우에도 사전 구제, 의견 기회를 사전에
주자는 거죠. 부여를 하자. 그래서 미리 잘못된 명단 공표를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하는 것을 미리 막아보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문제입니다. 취소 소송의 문제. 다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봅니다. 명단 공표 문제를. 그래서 공표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문제로 보자.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권력 사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자, 명단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지만은 이거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문제가 되고 따라서 이거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국가배상 청구. 이거는 사후구제. 국가배상을 인정하자. 사후구제. 그 다음 결과제거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명단 공표가 명예훼손이 된다. 그럴 경우는 결과제거 청구권에 기해서 행정청에 대해서 공표된 내용의 정정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한다는 말을 결과제거 청구권. 결과제거 청구권. 이걸 우리가 시정 요구. 시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결과제거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이 있습니다. 위반 사실 공표가 위법한 경우에 상대방은 결과제거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한다. 다시 가면은 그 정정공고. 자, 명단을 공표했는데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정공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후구제죠. 그렇지 않다고 정정해서 공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법한 그 명단 공표에 대해서는 형법상에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죄라든가 명단 공표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죄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또 명예훼손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무원의 직무범죄 문제거든요.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직무범죄 문제고, 우리 이제 명예훼손은 이제 명예훼손은 원래 이게 이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이 있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이 있고, 양자가 공이 공연성을 요구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을 적시할 때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만약에 공익만을 위한다. 공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다. 그럴 때는 요거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이 돼요. 위법성이 조각이 되니까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은 이제 명단 공표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위법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피의사실 공표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거예요. 피의잖아. 피고가 아니고. 원래 수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를 우리가 피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걸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사실이란 말은 검사가 기소 안 했는데 이미 명단을 공표하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지금 우리는 명단 공표에 대한 구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문제,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문제,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정정 공고 문제, 그 다음에 결과제거 청구권의 문제, 시정 요구,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문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안 되고 취소송 문제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사전구제제도, 예컨대 잘못된 명단 공포를 막기 위해서 미리 청문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징금 문제입니다. 과징금. 우리가 뭐 과태료라는 말도 있고 또 과료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다 우리는 과자 돌림이죠. 과자 돌림. 근데 과료는 우리가 형벌이 아까 형벌의 종류가 있었죠.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과료, 몰수 이런 말 나오는데 이때 과료란 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벌금도 돈이고 과료도 돈인데 이 과료라는 말하고 과태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료는 금액이 적더라도 이거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뭐냐? 전과가 남는다는 거예요. 전과가. 그런 뜻이고 과태료는 여기 태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질서벌이에요. 질서벌. 질서사범이에요. 질서벌.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라는 것은 또 뭐냐? 과징금이라는 것은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할 때 그 병원에게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을 하면은 나름대로 병원 뭐 당연히 타격을 입겠죠. 그러나 병원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의료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게 하고 거기에 수입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몇 프로를 돈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제도고 요즘에 특별법들은 과징금을 대폭 도입하는 시스템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 과징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파악입니다. 과징금. 시장지배적 사업가가 지위남용을 한 경우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 행정법규를 위반한 제재로서의 금전, 그래서 행정제재금의 형태로서 독점규제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징금 쪽이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법제처가 고민하고 하는 분야 중에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과징금. 그 밑에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따라서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정지를 명할, 사업정지, 영업정지를 명할 일정한 위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용 고객 보호 등의 공익을 위해서 그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거나 또는 어떤 그 돈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운수회사가 법을 위반했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도시가스 마찬가지로 위반을 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제대로 하고 영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금이란 말이 있는데 부과금은 또 다른 말이라는 거죠. 부과금의 문제는 환경보전의 위반 예컨대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라고 할 때 거기다가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부과금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징금은 지금 형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아까 과료 형벌이죠. 과태료는 질서벌입니다. 행정벌이고요. 행정벌 중에 질서벌이고요. 그리고 과징금은 행정벌이 아닙니다. 형벌도 아니고 질서벌도 아닙니다. 그 점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범칙금 나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통고처분으로 납부할 것을 하도록 하는 명하는 그런 금전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통고처분 들어봤죠?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 돈을 납부하면 되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넘게 되면은 형사 절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부과한 행정청이 검찰에 고발을 해야만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징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범칙금하고의 차이를 언급해 놨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 여기에 대해서 통고 처분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될 금전을 우리가 범칙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범칙금의 경우에 통고 처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납부를 안 하면은 형사 절차 쪽으로 진행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에서 행정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한 일반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에서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로 가보겠습니다. 과징금은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행정청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의 경우에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야 될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에게 그게 승계되도록 돼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상속인 승계 5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징금 부과는 일종의 행정행위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위법이라는 얘기니까 위법한 행정쟁송 문제로 위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쟁송 문제로 접근해서 행정심판,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위법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러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2심제를 정합니다. 우리는 원래 3심제가 원칙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는 2심제를 적용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에서 2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나는 복종을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30일 내에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30일은 불변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그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걸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다음 가산세 문제하고 가산금의 문제입니다. 가산세 문제하고 가산금의 문제. 가산세냐 또는 뭐예요? 가산금이냐, 가산세냐, 또 뭐라고요? 가산금이냐, 이런 문제죠. 가산세 문제하고 가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세하고 가산금의 문제인데 뭐 그냥 같이 묶어서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엄격히 따져서 이제 구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산금의 문제는 일종의 연체금의 문제, 연체금, 연체료, 연체이자라고 생각합니다. 연체료를 우리가 가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체료, 연체금. 그것은 가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산세는 본래 납세 의무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을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럴 때 가산세. 또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가산세. 가산세.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세는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벌. 행정벌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벌의 성격. 행정벌의 성격. 아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또는 자동차를 취득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가산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전날짜 안 냈다. 그럴 때는 가산금의 문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도 21조에 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1조의 규정을 보면은 국세를 납부 기한에 완납을 안 했다. 그럴 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가산금은 연체료라고 하죠. 연체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연체했다, 재날짜 안 냈다 그러면 가산금 붙는다라고 할 때 나오는 연체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에게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계속해서 부당이득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부당이득세. 부당한 이득이 있다. 그러면 세금으로 내라. 이걸 부당이득세라고 해요. 부당이득세. 정부가 정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 이익은 세금 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세라고 하는 부당이득세. 여기 대해서는 그 옛날 규정들이 폐지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과징금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익세 문제는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기타 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이란 말은 허가라든가 인가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취소한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외에 여행 간다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여권법에서 세금 고액 체납자 세금을 정말 수십억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뭐 몇 년씩 여행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의 출입금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호 사업에 역시 허가를 안 내주고 역시 제한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병역법에 그런 내용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 제한의 문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취업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제한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의 문제를 행정 강제, 그다음 행정벌 그리고 기타 수단에서 몇 가지의 내용들 이걸 검토를 했고요. 행정 강제에서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에서는 다시 대집행, 집행벌, 직접 강제 그리고 강제 징수 문제를 받고 그다음 즉시 강제는 워낙 급박을 해서 목전에 급박하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즉시 강제라고 그랬고 행정조사의 경우는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적일 때도 있고 비권력적도 있고 그다음에 벌칙 행정형벌은 벌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벌칙은 형벌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있다고 그랬고 그렇습니다. 기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관련된 기출문제도 풀어서 다시 그 내용을 풀어본 다음에 이론을 검토하게 되면은 여러분 걸로 완전히 소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